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이형입니다. 네, CPI 발표 다음 날이었던 오늘 또 한 번의 엄청난 롤러코스터가 시장을 휩쓸고 갔습니다. 프리마켓에서부터 폭락하는 듯하며 장중 마이너스 2%도 넘게 떨어졌던 미국 증시는 장 후반으로 갈수록 말아올리며 나스닥은 기어이 양전하는 기염을 토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일단 오늘의 관심 이벤트는 생산자 물가의 발표였죠. 소비자 물가만큼 중요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물가의 선행지표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산자 물가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전체 PPI는 기대치였던 5.4%보다 훨씬 낮은 4.6%, 근원 PPI도 기대치인 5.2%보다 훨씬 낮은 4.4%가 나오며 이번 달에 생산자 물가가 굉장히 낮아진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물가가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별로 나아지지가 않았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생산자 물가 자체가 전월 수치가 하향 조정되며 이번 달 낮아진 폭이 줄어든 것입니다. 실제로 전체 PPI와 근원 PPI는 전월 대비로 하면 예상치보다 0.4% 정도 낮아진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눈으로 보는 것만큼 이렇게 물가가 엄청나게 낮아진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시장을 아프게 한 가장 큰 주범은 이번에도 은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미국이 아니라 유럽은행 쪽에서 나왔는데요. UBS에 이어 스위스의 두 번째 큰 은행인 크레딧 스위스가 장부상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며 고객 자금 유출이 심화되었고 결국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하루 만에 20%가 넘는 주가가 떨어졌는데요. 문제는 크레딧 스위스 하나가 아니란 거죠. 은행은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크레딧 스위스도 흔들릴 정도면 규모가 더 작은 다른 은행들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불안감이 퍼지면서 유럽은행 대부분이 자금 유출과 주가 하락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유럽 주요 증시는 모두 3% 전후의 폭락에 가까운 하락을 했는데 이게 또 미국 증시의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미국 은행이 쏘아 올린 작은 공이 유럽은행을 때리고 그렇게 쓰러진 유럽은행이 다시 미국의 발목을 잡는 악순환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크레딧 스위스의 위기는 사실 이번에 새로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작년부터 계속해서 신뢰의 문제가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린실 캐피털과 아케고스에 대한 투자로 200억 달러에 가까운 손실을 보며 자금 상황이 안 좋아진 것입니다. 실제 작년 4분기에만 이런 불안감에 고객 자금이 1,100억 프랑, 그러니까 거의 1,200억 달러 정도 인출되었습니다. 그렇게 신뢰가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겨박제가 터지며 문제가 생긴 건데요. 일단 미국의 약한 은행들이 터져나가며 첫 번째로 위기감이 커졌고, 둘째로 14일 지난 2년간 보고한 재무보고서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위기감이 더 고조됐고, 마지막으로 크레딧 스위스의 최대 주주인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은행 총재가 한 은행에 10% 이상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규제를 이유로 크레딧 스위스에 대한 추가 자금 투입을 거부하며 강뚝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이런 겨박제로 크레딧 스위스 주가는 급락했고요. 유럽의 다른 은행들의 주가도 따라서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증시도 급락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시장의 걱정은 무엇일까요? 네. 이런 은행권의 줄도산이 결국은 더 전염되지 않냐 하는 점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만 실리콘밸리 은행과 위험 수준이 별 다를 바 없는 은행이 186군데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도화선이 터지면 언제든 연쇄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나 현재 사람들이 은행을 믿지 못하고 자금을 빼고 있는 이유가 은행들이 겉으로 발표한 자산보다 실제로는 더 적은 돈을 가지고 있다는 불안 때문입니다. 은행들이 가진 자산의 대부분이 채권이죠. 그런데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며 이 채권들의 실제 시장 가격은 급락했습니다. 따라서 뱅크런이 생겨서 돈을 인출해야 할 경우 가격이 떨어진 채권을 팔아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은행들이 원래 나 이만큼 돈 있어, 그러니까 안심해 했던 금액보다 훨씬 적게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결국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고객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불안 때문에 지금 뱅크런이 전염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저는 이번 은행권 사태가 2008년 금융위기 수준으로 커지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금융위기 당시 파산했던 많은 은행들의 경우 부채 비율이 자산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리먼 브라더스의 경우에는 부채가 5배 넘게 많았는데요. 하지만 그 이후 생긴 강력한 규제로 인해 현재 대부분의 은행은 부채를 능가하는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생겼던 은행들도 다 마찬가지죠. 물론 그게 장부상 금액일 뿐 실제로는 아닐 수 있다는 불안감에 뱅크런이 생기긴 했지만 어쨌든 자금 안전성이 2008년 당시보다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높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중앙은행들의 대처인데요. 중앙은행들은 이미 2008년에 홍역을 한번 알았죠. 따라서 현재는 면역이 생긴 상황입니다. 각국 재무부나 중앙은행 또는 예금보험공사는 은행의 뱅크런이 신뢰의 문제라는 사실을 아주 잘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은행도 돈이 다 빠져나가면 막을 수 없습니다. 돌려줘야 할 모든 돈을 다 가지고 있는 은행은 없으니까요. 따라서 은행의 생존 유무는 철저하게 신뢰에 달린 것입니다. 고객들이 내 돈을 그냥 놔두어도 된다는 확신만 있다면 뱅크런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에 미국에서도 문제가 터지자마자 예금액 전액 보호를 선언한 것입니다. 고객들에게 모든 돈 다 보장해 줄 테니 안심하고 돈 놔두란 얘기죠. 그리고 같은 일이 스위스 은행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어제 늦은 시간 스위스 중앙은행도 크레딧 스위스에 구제금융을 약속했고 이 소식에 유럽보다 늦게 끝난 미국 증시에 상장된 크레딧 스위스 주가는 바닥에서 강하게 반등을 했고 애프터마켓까지 포함하면 어제 떨어진 낙폭을 거의 만회했습니다. 이렇게 이번에 미국이나 유럽에서 보여진 적절한 초기 대응으로 인해서 저는 이번 은행권 위기가 2008년처럼 크게 번지지 않고요. 물론 당분간은 불안감이 계속되겠지만 결국은 적절한 선에서 마무리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엇만이 남느냐? 네, 금리만 낮추는 효과를 가져오죠. 은행들이 터져나가니 더 이상 금리를 올릴 수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제 유럽에서 터진 은행 불안으로 금리 예측치는 더 낮아졌습니다. 이제 3월에는 금리 동결을 예상하는 투자자가 절반이나 되고요. 7월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되어 연말 최종 금리는 3.9%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초 6% 가까이까지 예상했던 때와 비교도 안 되게 금리 예측치가 낮아진 것입니다. 또한 채권 시장도 이러한 금리 예측치 전망을 받아들여 수익률이 급락했고요. 물론 시장 불안으로 안전자산의 수요가 몰린 이유도 있지만요. 이후에 어찌되었든 채권 수익률이 하락하면 주식에도 상방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향후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중요해진 것은 결국 다음 주에 있을 FOMC죠. 여기서 총 3가지 주요 안건이 있는데요. 첫째, 당장 이번 달에 금리를 동결하느냐. 둘째, 앞으로의 금리 전망은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으로 셋째, 은행권 불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연준은 어떤 대응을 펼칠 것이냐. 이 3가지가 포인트죠. 이 결과에 따라서 시장의 운명이 또 한순간에 뒤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시장은 다음 주에 또다시 운명의 날을 맞이하게 되겠는데요. 바로 3월 22일 FOMC가 끝난 날이죠. 그날 과연 시장은 모든 걸 안심하고 랠리를 재개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극도의 불안 속에 다시 바닥을 바라봐야 할지 사활을 건 운명의 도전이 시작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지 하나만 드리자면요. 제가 멘탈이 전부다 채널을 시작하고 거의 3년 만에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과 내일 모레 이틀간은 영상을 올릴 수 없다는 점 미리 양해 말씀드리겠고요. 저는 리프레시를 하고 다음 주에 다시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